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짐짝만도 못한 사람, 위험천만한 KTX 입석 승객들. 코레일에서는 보다 많은 승객들의 KTX 이용을 위해 입석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석, 말 그대로 서서 가야 하는 승차권입니다. 입석 승차권은 일반석 기준 약 85%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모든 승객들의 좌석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중보다는 주말에, 평일 낮 시간대보다는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에 승객이 보다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좌석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겠죠.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객들은 대부분 근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입석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나 비행기 등 장거리, 장시간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에선 입석표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가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함도 문제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입석표를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거리를 가는 시내버스를 타도 서서 가는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서서 가는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는 서서 가는 승객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시속 300km를 육박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KTX의 경우 입석표를 팔고 있지만 서서 가는 승객들을 위한 그 어떤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잡이도 없고 잡고 갈 기둥조차 없습니다. 입석 승객들은 정상 운임의 85%의 요금을 내면서까지 각 객차 사이의 통로칸에 서서 가야만 합니다. 객차 사이의 통로칸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있지요. 행여나 짐을 놓는 곳에 몸을 기대고 있을라 치면 짐을 놓을 승객이 다가와 여긴 짐 놓는 곳이다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입석 승객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양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15%의 차이. 정상 요금의 15%를 덜 냈다는 이유로 KTX 입석 승객들은 다른 승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입석표를 판다면 입석 승객들을 위한 전용 칸이나 손잡이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서울, 대전, 토요일 성인 기준 무궁화호 일반실 운임은 1,800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의 KTX 입석 요금은 21,100원입니다. KTX 입석 이용객은 무궁화호보다 약 2배 가까운 운임을 지불하고도 단지 조금 더 빨리 간다는 이유로 손잡이도 없는 화장실 앞 짐칸 통로에서 눈치 보며 도착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목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대전엔 갈 곳이 없다는 편견을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경수 작가와 임재근 팀장의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여행을 좋아해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선 66년생 말띠 한경수 작가와 대전의 역사에 푹 빠져 살고 있는 평화통일운동본부 7, 8년생 말띠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 테마를 바꿔가며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을 모아 사회 흐름을 이해해봅니다. 주간 대충 뉴스, 오늘도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석고 브리핑에서는 KTX 입석 승객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병환 기자님도 KTX 입석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타봤죠. 근데 왠지 느낌이 내가 입석 승객이 아니라 뭔가 왠지 뭐 천덕꾸러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한테 괜히 방해되는 거 아닐까 싶고 통로에 옹기종기 있으니까. 저는 통로에는 안 있었고 그냥 객실에서. 용감하신 분이네요. 아니 왜냐면 가방이 있었으니까 가방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참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자세를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비켜줘야 되고. 네. 아니면은 내 잡은 의자에 앉아 계시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조금 눈치도 살짝 보면서 뭐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뭐 발생하기도 하고 또 뭐 음료 같은 거 파는 카트 지나가면은 난감하잖아요. 네. 이게 요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KTX가 뭐 정상 일반실 운임의 85%라고 하니까 입석도 결국은 무궁화호보다 2배를 더 주고 가는데 그런데 대우는 조금 더 빨리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짐칸에 있는 짐만 또 못하는데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재석고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차라리 서랍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KTX 입석을 코레일에서 팔 거면은 아예 입석 전용 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손잡이도 쭉 놓고 그쵸 짐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무슨 사고 나갖고 급정 가게 되면 서 있는 사람들 다 날아갑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의자 머리맡에 좀 손잡이라도 좀 있든지 아니면 또 KTX 의자가 또 쉽게 흔들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기대면 앞뒤로 좀 흔드는 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기대기도 없고 우리 그냥 해봤자 뭐 숨만 올려놓고 있는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한번 침층 취재 이런 거 해보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불만도 모아가지고
코레일 측에다가 입장을 전하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님 페이스북 보니까 노숙자분들 이제 다리 밑이나 아니면은 길거리에 요즘 추운 겨울인데 노숙자분들을 네. 찾아가는 그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 기사에서나 동영상에서는 노숙자라고 하지 않았고요. 노숙 시민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노숙 시민. 네. 노숙자라는 표현도 뭐 그게 아니 일반적이긴 한데 뭐랄까 그분들도 시민이고요. 뭐 대전에 주소가 있든 아니면 없든 대전시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노숙 시민이라 있고 하여간 이런 겨울철에 저희는 집에 얼른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서 좀 지낼 수 있지만 그분들은 들어갈 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리에서 아니면 지하상가 심지어 다리 밑에서 이렇게 겨울을 실제로 지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간밤에 이제 혹시 동사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살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 들어서 그 임병환 기자님의 어떤 그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네. 제가 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네. 네. 그리고 동상 관련한 기사도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동상 제가 그런 어떤 책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죠. 어떤 전국에 우리나라 동상을 세우는 문화 뭐 이거는 일제 시대에 들어온 문화라고 해요. 그 전에는 탑을 세우고 뭐 이런 거에 우리 전통 문화였는데 동상을 세우는 문화가 일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문화를 추적한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대전에는 어떤 동상이 어떤 동상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 말 그대로 이제 충무체육관 앞에는 윤봉길 의사 동상이 있고요. 수류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네, 아니면 지역 인물들, 뭐 기업인 아니면 학교를 세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동상을 남겨놨더라고요. 그 동상하면은 저는 또 그게 떠오릅니다. 그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 되게 금칠해 나가고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상이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동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들도록 하려는 어떤 하나의 기대인 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워진 동상과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해 갖고 만든 동상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취재할 때 알았는데 기사에 담진 않았지만 배제대에도 이승만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2000년, 2007, 8년 정도 그때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는 학생들과의 그걸 지키려고는 학교 측과의 대립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철거됐다가 지금은 다시 학교 교정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는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지역의 어떤 주요한 뉴스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작년 가을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사고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구급대원인 엄마가 눈앞에서 딸을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프게 느끼던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잠시 좀 잊었던 이 사건이 다시금 최근에 화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대기일에 맞춰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시민들은 꽃다발과 과자를 가져다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에 치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엄마도 함께 치여가지고 이제 꼬리뼈가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려고 인공호흡까지 했지만 결국 딸을 잃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그 말씀처럼 지금 사고를 당한 6살 아이의 엄마는 구급대원이었고 아빠 역시 소방 공무원입니다. 사고 당시 그 유치원 소풍을 가기 전에 장을 보고 엄마와 딸 그리고 더 어린 아들 셋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다행히 차에 치이진 않았지만 사고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고 지금도 악몽을 꾸거나 말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를 낸 운전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동일 라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가 금고 2년형이 구형이 되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사고를 냈는지 뭐 음주라든지 아니면은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횡단보도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어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 횡단보도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 숨진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청와대에 제도 개선 청원까지 제출했다면서요? 지금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코너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처럼 12대 중과실로 처벌하자는 제안인데요. 이 청원에 지금 4만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 부모가 직접 제기한 것인데요. 사고가 난 아파트 횡단보도는 도로라기보다 사유지라고 보고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례도 보면요. 도로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용하는 길을 뜻하는데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면허정지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송일 기준 어제부터 해당 아파트에 분수대에 모여서 추모제를 연다고 하는데 뜻 있는 분들이 좀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그 사유지라고 하면은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법적용을 한다라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횡단보도 같은 거 그려놓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좀 법이 현실을 너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음주운전 단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납득 안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이 좀 현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횡단보도가 어떻게 좀 도로교통공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행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공간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지. 여기에도 어떤 도로의 횡단보도와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건 처음 알았는데 좀 이런 차이가 좀 납득되지는 않네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뭐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파트 안에서 하면은 도로가 아니라 뭐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돌긴 했었잖아요. 지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운전자 가해자 같은 경우 금고 2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했는데 금고가 혹시 기자님 뭔지 아시나요? 네, 그거 아닐까요? 저기 그 교정시설에서 수감은 되되 교화, 그러니까 강제노동, 노동성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맞습니다. 네네. 징역형 같은 경우는 강제로 노동을 해야 돼서 요즘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거 보면은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네. 징역형, 그리고 금고형은 강제로 일하지 않는 그냥 갇혀만 있는 법 구금만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금고 얼마 이상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또 이 구금되는 것 중에 구류라고 있어요. 구류. 이건 30일 미만 구금되는 거를 구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은 다 도로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뭐 금길에서는 되고 은길에서는 안 되고 그런 건 아닐 테고 좀 법이 좀 현실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 어머님 많이 마음 아프실 텐데 네. 뭐라고 많이 위로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집에 앞에서 동생도 있고 한데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이 논란을 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유성 우선협상 대상 기업인 하주실업의 38살 대표가 대전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업지원에 단초를 제공한 지산 DNC 대표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뉴스를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공공사업이 과연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찬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화나더라고요. 앞서 저희도 지난번 방송 때 하주실업이 복합터미널 재공모 직전에 설립된 신생회상 실적이 없었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산 DNC 그 김모 대표의 아들이 하주실업 대표라는 뉴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뭐랄까 시민들은 그 터미널이 비좁아서 불편하고 또 안전위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터미널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고 학수고대 했었는데 특정 기업은 이를 이용해가지고 사업 전체를 막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 했다 안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이러한 지산 DNC의 아들 기업이 맞느냐 뭐 이런 걸 하주실업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회답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데 당초 롯데 컨소시엄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재공모에서 롯데가 다시 들어와 백화점과 영화관처럼 알짜 수익 사업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나 사업 실적도 없는 사업 수익 능력이 의심이 가는 신생 기업이
교보증권을 등에 업고 2,760억 원짜리 공공사업을 단박에 수주한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대단한 능력자들이네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2014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도시공사를 상대로 특혜 의혹 소송을 벌였던 지산 DLC 그 기업의 대표 아들이 하주실업 대표라는 소식까지 소송으로 얽힌 기업들이 해쳐 모여 다시 유성복합터미널에 모여들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서로 입찰 경쟁을 했는데 A가 되니까 B가 그거 갖고 소송 걸고 그래서 무산됐고 이번엔 B가 자기 아들 이름으로 회사 하나 내갖고 이걸 먹었다. 근데 A가 다시 들어와갖고 영화관, 백화점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A, B가 이번에 합쳐서 왔다는 얘기죠. 네, 참 상생이네요. 사업을 지연시키고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게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뭐 우리가 그런 비판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기업들이 어떤 반성 이런 거 뭐 유감 표명도 딱히 없이 사업에 다시 참여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그런 동안 시민들은 그 좁고 아주 사고 위험이 큰 터미널에서 불편을 다 감내했잖아요. 그 사이에 땅값은 올라가고 공사비는 더 들게 되고 또 근데 그런 업체들이 터미널 진입로 공사비로 100억 원을 시민 세금으로 그 시에서 해준다고 하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 높여주고 뭐 이런 특혜를 누리게 됐으니까 화납니다. 네. 예, 뭐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그런 공사까지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 논쟁이 참 지금 빠르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한켠에서는 좀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나서서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허 청장의 책임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의당은 도시공사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과정과 담당 부서, 또 의사결정 과정,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전 과정을 의혹 없이 밝혀라고 촉구했습니다. 총 사업비 2,760억 원, 그리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은 한 곳에 몰아서 짓는 이러한 사업 방식, 그리고 또 터미널은 또 손님을 유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죠. 한때는 사업 신청 기업이 없어서 지연되는 곳인데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대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설계된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터미널을 위한 상업시설인지 아니면 상업시설을 위한 터미널인지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뀌었죠. 이 정도면은 정말 대전 시민이 호구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들끓어야 되는데, 근데 좀 쓴소리를 해보자면 지역 언론들이 이 보도를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충분치 않게, 그러니까 보도하긴 하는데 거의 그냥 생색내기식 단신처럼 보도하는 것 같거든요. 여론도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거 좀 심층 보도도 하고 사실 상식적으로 AB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도시공사가 중간에 있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기 뭔가 커넥션이 있나 얼마큼 이런 거 확인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언론은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뒤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말씀처럼 이제 이런 하주실업이 등장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조사, 취재 보도, 뭐 이건 조금 며칠 한 1, 2주 정도 걸린 셈이거든요. 하주실업의 대표가 지산 DLC 아들이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는 게. 근데 이렇게 좀 하주실업의 정체가 좀 파악이 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제가 보기엔 지역 언론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 잊혀졌던 옛 뉴스를 다시 꺼내 오늘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코너죠. 유명한 기자의 해묵은 취재 수첩. 네, 오늘은 어떤 과거 뉴스를 소환하실 건가요? 예, 오늘은 해묵은 취재 수첩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좀 입이 잘 안 열리는데요.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는 잘못된 문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더듬어요. 뭐 쉽게 말하면 성매매 사건, 뭐 성매매 단속 이런 취재 수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먼저 이제 2008년도 취재 수첩을 한번 열어보면요. 2008년 여름 중구 유천동에서 성매매 직결지 해체 정책이 한참 진행되던 때입니다. 통유리 안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성매매 근로자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기억하세요, 임병 기자님? 저 기억하죠. 네. 네, 기억합니다. 우리 유천동 텍사스 뭐 이렇게 불렀었었죠. 네,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네. 그 당시 어땠어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황운하 중부경찰서장이 지금은 울산경찰청장이 됐는데요. 어쨌든 당시 황 서장이 앞장서고 중구청과 소방서 등 공조에 단속을 벌였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이윤권 당시 중구청장과 황운하 서장이 당시 밤 9시에 유천동을 점검할 때 저도 동행했었는데요. 좁은 복도에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실내며 여성들이 단체로 생활한 숙소까지 꼼꼼히 살피던 황 서장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매출 장부를 압수해 성구매 의심 남성 200여 명이 한 번에 수사선상에 올라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뭐 대대적으로 단속한데 예전에 김강자 서장이었었나요? 종암서? 네. 그 옥천에서 뭐 네. 티켓 다방을 뭐 싹쓸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지금 김강자 전 서장 같은 경우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영종도 있죠. 인천공항 옆에 거기 네. 안마실소 일대 안마실소를 이제 경찰이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을 싹 이제 압수해 갔는데 거기서 카드 긁은 사람들이 막 다 조마조마 떨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왔던 것 같긴 하고. 근데 이 성매매 업소가 거기 이제 유천동에서 이제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라진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그리고 많은 곳들이 주택가로 파고드는 그쵸 풍선효과 논란도 좀 있고. 둔산동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들이 있잖아요. 이라든지 이런데 뭐 오피스 걸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가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요,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침해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성매매는 다분히 이제 남성 중심의 표현인데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이자 강금, 납치, 폭행 등의 중범죄와 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천동의 옛 성매매 직결지 역시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합숙을 가장한 감금과 감시의 온상이었습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식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성매매를 공공연한 관례처럼 취급하는 문화만큼은 확실히 바로잡은 계기가 됐습니다. 유천동 해체의 경험을 살려 대덕구는 경리동 일명 카페촌이라 불린 성매매 직결지도 2012년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앞장서 구청 직원들이 밤낮으로 순찰을 돌아보며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유천동의 그 성매매 집결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덕구 중리동 아까 말씀하신 카페촌 거기도 그렇고 과연 여기가 해체가 됐을까? 뭐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보기에는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과연 해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지적하신 대로 이 그 성매매의 그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빚을 졌다고 하는데 그 빚 지는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빚을 지냐면은 목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해. 돈이 없어. 그리고 일단 1,000만 원을 빌리는데 거기에 또 선이자를 또 뗍니다. 크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러니까 내 빚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는 거를 돈으로 갚지 말고 일하는 걸로 갚아라. 그래서 어디에서 서빙 보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뭐 다방 같은 데에서 이렇게 차 배달하고 이런 서빙 보는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빚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혹이 생기는 건 유혹을 이제 하는 거죠. 야, 성매매 이거 하면은 며칠이면 갚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악순환이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대부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좀 또 업소에서도 뭐 지각하면 얼마 지각 수당은 아니죠. 지각 벌금 얼마, 오늘 일을 못하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빚을 까는 뭐 줄이는 것보다 빚이 더 얹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얘기 같죠. 근데 또 이번에는 안마실소도 문제였나 봐요.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유성의 한 안마실소 업주와 실장을 성매매 강요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부산 그 유성이죠. 복명동 대로에 있는 안마실소에서 여성 감금과 강요 같은 인권 침해 혐의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 사건 때문에 촉발이 돼가지고 대전경찰의 안마실소 1차 단속대 임 기자님 동행하셨다면서요. 네, 말씀처럼 이제 유성 복명동 조교국장 옆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3층에서 5층에 자리한 안마실소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2년여 일했던 여성 3명이 업소를 탈출해 부산의 시민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강요 속에서 유성의 업소에서 숙소 생활을 했으며 밥을 제대로 안 줘 초콜릿과 사탕으로 식사를 했고 선불금을 약점 잡아
다른 성매매 업소에 동의 없이 넘기거나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는 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요나 감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업주는 단순 성매매 알선으로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이나 경찰의 인식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빚을 탕감하려고 신고 형식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나 아니면 공범으로 보는 시각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범인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 성매매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쵸, 뭐 도덕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더 음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성매매를 합법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이런 걸 좀 꺼내놓고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대전 도심에서 감금 피해 주장이 제기되니까 대전 경찰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안마 실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돼 갖고 거기에 또 임병환 기자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성매매 장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면서요. 앞서 사례에서 사례를 든 안마실 업소는 계단에 철문을 달아 출입을 막고 엘리베이터는 리모컨으로 조작해 안에서 4, 5층을 눌러도 내부자가 조작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계단의 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에서 그냥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몇 차례 보도하자 경찰과 구청이 움직였는데요. 유성이 안마실 숙소 전부를 이틀에 걸쳐서 긴급 점검한 것입니다. 대략 10곳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경찰이 뜨자 현장은 급하게 정리했는지 바닥이 물이 흥건한데 사람이 없거나 아예 문을 닫고 진입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샤워 시설이 있고 간단한 침대가 놓인 형태였는데요. 이런 곳에서 성매매가 성행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당수 건전한 업소가 있겠지만 일부 안마를 위장한 성매매 업소가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있고 그 안에 여성의 감금과 강요, 감시 등의 인권 침해 범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딱이네요. 뭐 들어보니까 뭐 딱인 것 같고 네, 이게 그렇죠. 일부 업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업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만약에 네, 뭐 건전한 스포츠 마사도 있긴 있는데 말 그대로 늦은 밤까지나 아니면 화려한 조명을 비추거나 뭐 이런 식의 화려하지 않은 조명들도 많고요. 거리에 있거나 뭐 이러는데 저희 동행 기사를 그때 썬 선이 이 기사가 클릭 수가 제가 기억하는 건 몇만 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남자들이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더 이런 데 돈을 쓰나 뭐 이런 식의 좀 이런 것도 기억나고 그러네요. 이게 그 화려한 데뿐만 아니라 음침한 곳도 되게 많고요. 저한테 만약에 사법권을 하루만 부여해준다고 하면 저는 오늘 많이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건물 안에서 공부하는 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매매를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죠. 일부 뭐 몇 군데 도시형 주택 뭐 이런 데로 좀 파고든다고 하죠. 일반 상가들도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보면 일부 그런 몇 군데만 그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곳들이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매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 구매자가 있어도 그 관련 기관에서 엄격한 단속이라든지 처벌 이런 것들이 많다면은 못할 텐데 그게 느슨하다는 거 아닐까요? 단속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남녀가 있는 걸 발견을 해도 말 그대로 피임 기구를 찾아내거나 뭐 아니면 누구의 진술이 확실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피임 기구가 일단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콘돔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채모 그러니까 뭐 거기 털 이런 게 발견되거나 뭐 이런 정황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거나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마음을 잘 안 드시니까 그렇지. 예전엔 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높으신 분들 그런 데 더 많이 가셨잖아요. 뭐 지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거 취재할 때 뭐 어느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뭐 그것까지 파악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은 일단 공론화돼서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강요 이런 것들, 인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 누가 가는 곳은 예를 들어서 비싼 호텔 이런 데 있잖아요. 호텔 지하에도 룸사롱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데는 잘 단속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값이 싼 뭐 유천동, 중리동 뭐 이런데 안 마실 수 이런 데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호텔 같은 데 훨씬 비싸요. 주점 이런 데 가면은 술도 더 비싸고 투숙료가 비싸는 말씀. 투숙료도 비싸고 술값도 더 비싸고요. 그 옆에 앉아서 도움 주시는 분들 수당도 아마 더 비쌀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뉴스 중 핫한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SBS에서 2018년 1월 18일에 보도했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주사제 나눠 쓰고 비용 허위 청구라는 보도에 달린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병원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감염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주사제를 그 스모프리피드라는 주사제를 원래는 한 병당 하나씩 써야 되는데 그 한 병 갖고 여러 병하고 나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적인 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스모프리피드 주사제의 경우 뽑아 쓴 양만큼만 보험급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주사제 한 병을 쓸 때마다 적자가 쌓여서 주사제를 여러 번 이렇게 나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아이들을 죽게 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의사들이 할 수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사나 병원이 그렇게 가난했던가요? 그렇게 가난했으면 누가 막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사 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생명을 그렇게 다뤘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예, SBS 보도를 보면 그렇게 워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워딩이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건지. 예전에 의사들이 의학분업 가지고 파업했을 때, 의료 파업했을 때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상처 꿰매는 게 세탁소에서 양복 바지 꿰매는 것보다 돈을 덜 받는다 뭐 이런 비유를 하셨었어요. 의사협회에서. 그럼 세탁소가 병원 의사보다 더 부자냐고. 그래서 아무리 이익단체고 그렇다 할지라도 좀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제가 그 개인적 사심을 갖고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기사를 골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가진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가 어제 밤에 나왔다고 하니까 네, 아직 댓글이 막 썩 많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댓글 다신 분들이. 댓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은, 네이버 아이디 AE82땡땡땡땡님, 보건소 BCG도 여러 명이 나눠 맞춘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응급실에서 뭐 주사 놓을 때 이 주사 약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환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의사가 들고 오는 거, 간호사 들고 오는 거 그냥 놓는 걸 그냥 지켜볼 뿐이지 불안감은 좀 확산될 수 있겠네요. 엄마들이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이버 아이디 LJPJ 땡땡땡님인데요. 근데 BCG 주사 백신도 보건소에서 10명이 나눠 맞추던데 이건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건소 BCG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또 CPFL 땡땡땡땡님은요. 헐, 우리 애도 보건소에서 BCG 한 병으로 나눠 맞았는데 목숨을 담보로 예방접종한 꼴이네요. 뭐 이런 거.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근데 SHIN 땡땡땡땡님은요. 저건 수액제제라서 수액줄까지 연결했던 거고 백신은 깨끗한 상태여서 병에서 주사에 나눠 담은 거라 상관없어요 라고 다루셨어요. 어떤 분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또 이제 MSHM 땡땡땡땡님은 이제 BCG든 다른 주사제든 신생아에게 주사제 나눠 맞추는 거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겁나네요. 뭐 TJDD 땡땡땡땡님, 나눠서 맞춰요? 커피 나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BCG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병원 관련 의료, 뭐 보건 이런 위생 관련 문제는 우리한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분노했던 거는 뭐 이대 목동병원 행태도 분노합니다. 거기 뭐 병원장하고 뭐 다 사퇴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잘못했다라는 말보다도 제도가
보험 수가가 그렇게 안 나오고 적자니까 그렇게 조장이 됐다. 제도가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데 또 뭐 이대 목동병원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다니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이라고 안 그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보장을 못 하겠네요. 그런 거 중도일보나 뭐 이런 언론에서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되는데 이제 네. 말 그대로 거기다 CCTV를 달고 쳐다보고 있거나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응급실 같은 데 가갖고 뭐 보호자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이게 돌아다녀 보면은 뻔히 보일 텐데. 우리 그 주사 약제를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사실은 응급실에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거기 출입하는 기자분이 있으면은 제보도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의지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을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없는 날이네요. 저희 편집 장비 업그레이드 관계로 띠동감독이 여행하기 시즌 3 네, 대전과 미래세대편 1부는요 1월 27일 토요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오디오 방송들은 정상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일 이슈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